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주제에 대해서 남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강할 때 대화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험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일단 대화 진행이 안 되죠. 사실 제가 주기적으로 언급하는 제조업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조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줄이는 시간을 가져보고 차후에는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조업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생기기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조업 하면 보통 공장의 생산 현장을 먼저 떠올리죠.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말하는 지금 잘 어울리지 않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최근 투자 열풍으로 근로 가치가 점점 낮게 평가되는 지금 근로의 대표적인 이미지처럼 여겨지는 게 또 제조업이라 제조업의 하향 평가는 더 심해지고 있죠. 이런 인식 속에서 저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던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말은 갈수록 더 하찮게 여겨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청자분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니까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조업은 어떤 걸 가공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산업을 말합니다. 제품이 가공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한데요.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생산 라인의 현장 근로자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기업 제품의 연구개발을 하는 R&D 인력, 설계 인력, 현장 인력 같은 직접 생산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부터 안정된 생산활동을 가능하게 해줄 조달팀, 영업팀, 기획팀, 회계팀 등등의 근로자들, 그리고 이런 조직체를 운영하기 위한 인사팀, 총무팀, 기업의 이미지나 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홍보팀, 법무팀 등등 여기서 일하는 인력 모두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제조업 하나가 건드리는 업무 영역이 넓죠. 물론 현장 인력의 비중이 큰 건 사실이지만 당장 앞에 말한 인력들만 해도 다양한 전공에 고졸 직원뿐만 아니라 박사, 전문직에 속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력까지 한 기업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게 제조업입니다. 이게 다 제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인 거죠. 개인적으로 고정관념처럼 돼버린 제조업 이미지를 바꾸는데 이 개념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서 산업의 영속성이 강한데요. 쉽게 말해서 설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쉽게 철수했다가 쉽게 진입하는 그런 산업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제조업은 서비스업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길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됩니다. 이런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안정적인 소비를 깔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제 선순환이 있죠. 소비 늘면 기업 이익 늘고 그럼 기업은 고용 늘리고 어쩌고 저쩌고 지겹도록 듣는 거요. 또한 제조업은 기업을 운영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넓은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 유발 효과도 높고 중산층을 포함한 서민 일자리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세계는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 세계화 바람이 불면서 세계가 분업화가 됐습니다. 분업의 핵심은 자기가 잘하는 데 집중해서 같은 노력 대비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내는 거죠. 설계 개발 능력이 뛰어난 나라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인건비가 싸서 제품을 싸게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제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품 하나 나오는데 A 국가의 투자, B 국가의 기술력, C 국가의 핵심 부품, D 국가의 생산력 등등 세계가 분업이 되면서 외제나 다름없는 국산이랑 다름없는 외제같이 경계가 애매해지는 게 세계화의 특징입니다. 아무튼 탄탄한 제조업으로 성장했던 선진국들이 세계화를 기점으로 점점 제조업을 버리기 시작하는데요. 금융, 통신, IT, 엔터테인먼트 산업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이미 인건비가 높아져서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업은 인건비 낮은 국가로 외주를 주기 시작합니다. 설계 개발은 미국 나이키에서 하고 제조는 동남아에서 하는 것 같은 거죠. 이런 제조업의 외주화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겪는 일인데요. 특히 심각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조업은 중산층을 포함한 안정된 서민 일자리로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외국으로 빠지기 시작하니까 금융이나 IT 계통처럼 상위 서비스업군에서 일할 수 있는 일부 인력 말고는
나머지는 불안정한 저임금 서비스직으로 내몰리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안정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미국 사회의 양극화도 가속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중산층의 비율이 준다는 말이죠. 미국 영화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1960년대 전후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보면 잔디밭 있는 2층 주택에 살면서 주말에는 외건 승용차를 타고 가족들이 캠핑 가는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모습이 흔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보면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 마트 판매원, 중고차 영업사원 등의 서비스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세계화 이후로 제조업을 외국으로 아웃소싱해버린 선진국 서민들의 양극화가 심화된 모습은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화 이전에 미국 제조업의 핵심인 지역들을 보면 미시건,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같은 미국 북동부 지역인데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팩토리 벨트라고 부르던 곳인데 세계화 이후로 제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녹슨 공장만 남아있다고 해서 녹슨 지역이라는 의미로 러스트 벨트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낡고 빈집이 많지만 과거의 이 지역은 제조업 기반으로 중산층이 굉장히 탄탄하던 지역이었는데요. 미국의 러스트벨트 사례를 통해서 제조업이 안정된 서민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상징적으로 알려주죠. 지난 대선에서도 안정된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확인시켜줬는데요. 러스트벨트 지역이 원래 민주당 텃밭이었는데 다시 제조업 일자리를 부흥시키겠다는 공화당 트럼프의 공약으로 러스트벨트 지역이 트럼프를 밀어주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었습니다. 또 말과는 다르게 제조업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으니까 러스트벨트 지역이 지지를 거둬들이면서 트럼프가 재선에서 떨어지는 큰 이유를 제공하게 되죠. 이제는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떠나간 미국의 제조업을 복귀시키겠다는 게 기본 공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진국들의 제조업 공백 문제는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까지도 문제가 있는 걸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확실히 확인하게 됐는데요. 코로나 전부터 미국 여기저기 보급된 일부 중국 디지털 제품들이 미국의 안보를 저해한다는 이슈가 됐었는데 작년 초봄 코로나 터지던 초반에 기술과 자본의 정점에 서 있는 천하의 미국이 자국 회사의 제조 공장들은 외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이 나라 저 나라 셧다운되고 물류망 끊겨버리니까 당장 인공호흡기 하나 국내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제조업의 부재로 인한 치명적인 안보 공백도 미국에서 드러났습니다. 물론 초반에 잠깐 크게 이슈화된 일이지만 우리나라 역시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품 몇 개 때문에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춰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때문에 세계가 본격적으로 빠져나간 제조업을 챙기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떠오르죠. 인건비가 안 맞는데 어떻게 제조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점점 제조업의 고용은 줄어드는데 제조업에 집중하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지금 영세 중소기업 일하는 거 봐라. 저런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과연 맞냐. 막 머릿속에 떠오를 텐데요. 이런 이야기까지 오늘 전부 다 하기에는 긴 이야기라 그 부분은 이어서 다음 시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제조업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를 좀 희석시키고 제조업이 일반 국민들에게 왜 중요한 산업인지 정도만 서로 공유하는 걸로 만족하고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의 복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중에 알면 또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